안녕하세요, 충무이키입니다. 지난 시즌 이적시장 징계로 시즌을 노영입으로 시작한 첼시를 리그 4위로 이끌며 챔스까지 보냈던 프랭크 램파드가 이번 시즌 결국 성적 부진을 이겨내지 못하고 경질을 당했습니다. 감독 후임은 첼시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직접 나서서 골랐고, 그 결과 독일 출신 감독인 토마스 투헬이 뽑혔습니다. 토마스 투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괴팍한 성격이고 또 하나는 전술가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모습을 가는 팀마다 아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첫 1군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던 마인츠 시절부터 클롭의 후임으로 부임했던 도르트문트, 그리고 네이마르와 은바페가 있던 PSG까지 그는 자신이 부임하는 팀마다 팔색조같이 화려한 전술로 선수단과 팬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 동시에 선수와 보드진과 불화를 일으켰고, 보는 팬들로 하여금 의아하다고 느낄 정도로 이상한 기행을 보여주며 팀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축구 현장에서 꽤나 괴팍할 정도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감독입니다. 마인츠 시절 공개 훈련 장면을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투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화가 걱정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술가로서 투헬이 첼시에서 어떤 전술을 보여줄지도 기대됩니다. 오늘 충무이키에서는 투헬이 과거 팀들에서 어떤 전술을 선보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투헬은 정말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는 감독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거쳐온 팀에서 보여준 전술을 생각해보면 투헬은 이런 포지션을 주로 사용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이 두 개의 사진은 그가 얼마나 다양한 포메이션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채로운 전술을 활용하는 투헬의 축구 철학을 한번 요약해보자면, 세세하면서 극단적인 공간 배분과 숫자 우위, 이 두 용어가 그의 축구를 가장 잘 드러내는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인츠 시절부터 그가 어떻게 공간 배분과 숫자 우위를 차지하려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인츠 시절 그가 가장 자주 사용했던 포메이션은 다이아몬드 4-4-2였습니다. 이를 사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앙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였죠. 투헬은 마인츠가 승격팀인 만큼 그들이 상대해야 할 팀들보다 스쿼드 퀄리티가 밀린다고 생각했고, 경기장 전체에서 상대를 압도하고 우위를 가져갈 수 없는 스쿼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선택은 윙어를 중앙으로 좁히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하면서 총 4명의 미드필더가 중앙을 두텁게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마인츠 같은 팀이 측면과 중앙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경기장 핵심적 부분이 중앙에서만큼은 상대보다 많은 숫자를 배치해 우위를 가져가려고 한 것입니다. 측면에 거의 최소한의 숫자만 배치했기 때문에 상대가 측면을 쉽게 공략할 수 있어 팀을 흔들리게 하는 위험성을 갖게 되지만, 이러한 선택을 과감하게 시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쿼드를 가지고 상대팀에게서 하나라도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펩 가르디올라가 있던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 5-4-1 포메이션을 사용했고, 이때는 더 극단적으로 경기장을 좁게 사용했습니다. 이를 일부 매체에서는 펜타곤이라고 불렀는데,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배치하면서 극단적으로 중앙을 더 틀어막고 하프 스페이스까지 막으려는 의도였던 거죠. 공격 전술에서는 다이렉트 플레이를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빠르게 롱볼을 찔러주면 동시에 양 투톱이 넓게 벌려주는 공격을 주로 했습니다. 짧은 패스로 차근차근 공격하다 보면 상대의 수비수들이 자리를 잡게 되니, 이를 방해하기 위해 빠르게 전환해 상대 수비수들이 자리를 못 잡은 상태를 노렸고, 동시에 상대 수비들이 벌려진 공격수를 따라가게 만들어서 중앙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발생한 공간을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찔러주며 이용하는 축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르트문트 시절입니다. 투헬이 도르트문트에 부임했을 때 클롭이 오랜 기간 게겐프레싱, 전방 압박을 세게 가져가다 보니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투헬은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을 통해 흔들리고 있는 도르트문트의 경기력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했습니다. 선수당 퀄리티도 괜찮은 도르트문트이기에 무리하게 공을 내주면서 끊임없이 압박하기보다는 점유율을 올리고 주도권을 쥐는 축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아무래도 상대가 게겐프레싱을 상대할 때보다는 이미 내려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므로 이를 뚫어내는 공격을 해야 했고, 이때 사용한 것이 밀집된 중앙에서의 비대칭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바이글이나
수비수인 훈멜스가 공을 잡은 상태에서 도르트문트의 이선은 중앙에 한 곳에 뭉쳐서 위치했습니다. 공격수랑 미드필더를 최대한 중앙으로 밀집시켜 상대도 중앙에 몰리게 한 후 풀백을 통해서 측면을 공략했습니다. 그러나 풀백을 이용한 공격만으로는 효용가치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피치를 좌우로 쪼개어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기 위해 비대칭 쪽으로 만든 것입니다. 당시 페블필드로 분데스리가에서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공격 전술이 활발하게 사용됐는데 투엘 역시 이를 차용한 것이죠. 이렇게 중앙에서 한쪽에 선수들을 몰아넣으면 반대쪽 하프 스페이스에 선수가 적어지고 이 그림에서처럼 긴도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방향전환 패스를 찔러주면 측면에 위치한 피슈책과 함께 빈 공간을 손쉽게 공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반대로 상대가 이러한 사이드 체인지를 신경쓰면서 간격을 애매하게 벌려놓으면 그림에서처럼 미키타리안, 로이스, 카가와가 그 자리에서 3자 패스로 뭉친 쪽에 사이드를 뚫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중앙에서의 비대칭을 공격형 미드필더를 필두로 계속 좌우 번갈아 만들어 상대에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피치를 넓게 쓰지 않고도 좁은 공간 내에서 이를 다시 쪼개어 상대를 흔들고 끊임없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했습니다. 이처럼 투엘은 극단적인 공간 배분과 수적 우위를 도르트문트 시절에도 사용한 것입니다. 다만 PSG 시절은 조금 달랐습니다. 파리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뒤틀면서 상대로부터 수적 우위를 갖기 위해 공간과 선수 배분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네이마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리에서 투엘의 전술은 네이마르 살리기, 네이마르 극대화하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파리의 후방 빌드업 목표는 확실하게 상대를 끌어들여 상대의 공수 간격을 벌어지게 만들어 네이마르가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만들자였죠. PSG의 공격 비중은 대부분이 왼쪽이었습니다. 좌측 윙어로 뛰는 네이마르에게 최대한 공격권을 주면서 그를 위한 공간 창출 또는 네이마르로 상대의 어그로를 끌면서 만들어지는 공간 창출, 양자택일이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네이마르가 찔러주는 공을 받는 선수가 음바페나 이카르디였으니 더더욱 활용하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투엘의 전술 성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각 팀마다 아예 다른 전술을 보여줬던 토마스 투엘이 첼시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로 기대됩니다. 공간을 마구잡이로 비틀어버리는 토마스 투엘의 축구는 이를 잘 조종할 조타수가 필요하고 그는 주로 6번과 10번, 즉 수비형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조타수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투엘의 축구에서 주목을 받는 선수는 항상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선수였습니다. 도르트문트 시절 바이글과 미키타리안이 각광받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었죠. 과연 첼시에서는 누가 투엘의 황태자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상 충무이키였습니다.